귀한 자리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닮게 살기다 운동이 상생 나눔 운동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되는데요. 자연과 상생, 또 이웃과의 나눔, 또 상생,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대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받듯이 붙들고 가야 될 중요한 가치이고, 또 사회 목표고, 또 같이 해야 될 우리 운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초점을 두고 말씀드린 거는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떠한 이제 위기에 처해 있느냐, 왜 또 지금 얘기하는 상생 나눔의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왜 선택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붙들 수밖에 없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오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찾아본 부분이 1919년 김인현 독립 선언문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김이 독립운동 부분은 천도교, 또 기독교, 불교가 주도한 민족 독립운동의 시발, 또 근간이 되는 그런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출발이 상해 임시정부를 통해서 이 운동에서부터 촉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선언문의 내용에 잠깐을 보면은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 도다. 힘으로 강압된 시대는 가고 도의로 이루어진 시대가 오는구나,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00년이 지난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민족 독립, 자결권, 자유권에 대한 언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본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목숨을 걸고 민족 독립운동을 추진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록을 보면요, 106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사망자가 10,000명 정도가 넘고요, 체포된 사람만 4만 9천 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앞날을 개척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던져서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민족의 앞날 위해서 던진 운동이 바로 김이 3.1 운동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을 성찰을 해보면, 물론 그동안의 산업화나 경제 성장을 통해서 소득이 3만 5천 불 되고 물질적인 풍요는 우리가 달성을 했고 가난은 벗어나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 앞의 미래는 100년 전에 풍전의 동어같이 바람에 놓인 등불과 같은 존재였다고 한다면, 전 지금 상황이 그때하고 비교해 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미래학자나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미래는 암담합니다. 100년 지나고 난 다음 우리 민족의 인구가 2천만 명 정도로 쪼그라든다고 생각합니다. 더 늙고 더 불평등한 사회로 날 것 같습니다. 5년 안에는요, 2030년 정도가 되게 되면 기후변화를 통해서 기후 상승이 1.5도씨가 넘어가기 때문에 기후재단이 일상화된다. 그리고 우리 국토의 5.8%, 그러니까 인천공항, 송도, 또 김포, 부산 국토의 5.8%가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재난이 일상화되고 2100년이 지나기 전에 지구가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굉장히 암울한 현실들 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100년 전에 온몸을 던져갖고 이 대한민국을 이루는 중요한 밑거름을 만들었는데, 향후 100년은 우울한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가다가는 여기저기
실제 종단의 존재도 저는 더 흐물흐물해질 것이다. 100년 전에 우리 사회를 이끌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실제 종단의 위상 자체가 사회에서 굉장히 축소되고 주변화됐는데 향후 100년은 더 그럴 것이다. 존재조차 저는 없을 수 있다. 미래 사회에 있어서 종교의 자리는 없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종교가 역할을 못하니까 지금과 같은 재난이 닥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재난에 대한 문제, 불평등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저는 대안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영성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대각성 운동이, 김이 독립운동에 했던 그 각성 운동이 더불어 함께 살자, 자연과 상생하자, 이웃과 상생하자 라고 하는 운동 자체가 국민운동으로 발전했을 때 저는 대한민국이 살 수가 있고 새로운 밝은 미래를 우리가 기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올 때 김이 독립운동 선언문을 생각했듯이 우리가 향후 100년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선언을 하자.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앞두고 상생 나눔하는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은 지금과 같은 사회 위기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답게 나가서 상생의 빛으로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밝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큰 줄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슬라이드는 굉장히 준비하는 게 많은데 빨리 넘어가면서 중요한 몇 곡지만 강조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기본권으로서의 건강 돌봄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기미독립운동 같은 경우는 중요한 이슈가 자유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존엄하게 살 권리입니다. 인간답게 살 권리가 지금의 중요한 이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기 건강에 대한 부분들은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권리가 되는 거니까요. 국제기구 쪽에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다. 그런데 인종, 종교, 정치적인 신념, 사회 경제적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이 인류의 기본권이다. 이 기본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엔에서도 의료가 의식주로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다. 저는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를 그냥 선언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람이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이것이 인류의 미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 과정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러한 인류의 기본적인 권리 자체는 시장이 보장해 주지 못한다. 국가가 보장해 주지 못한다. 해결책은요,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 마음이 변하고 공동체로 살고 나누고 상생하고, 이거 외에는 인류의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슈가 되는 인류의 기본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지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가를 얘기를 하는데 1980년대부터 국가가 어려워지니까 복지국가는 더 이상 복지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1980년대에 복지국가의 최전선에 섰던 영국이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보면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점점 사회복지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못해서 이제는 국가가 하는 역할들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안으로 나온 것이 복지 혼합, 복지 다원주의입니다.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야 되는 거죠. 민간이 나서지 않으면은 지금의 이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령화되는 사회 속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한국은 지금 굉장히 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의료에 대한 얘기부터 하고 다른 돌봄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30년 정도가 되면 일본에서 이어서 두 번째로 세계에서 최고령 국가인데, 이 올라가는 도플을 보면요, 여기 보게 되면은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2030년 지나고 2040년, 45년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가 일본마저도 꺾고 인류에서 최고령 사회로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비율이 37%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인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말하면 기대 수명이 이렇게 놀랍게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자체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러나 이것이 인구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무거운 짐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이것 자체가 청년들에게서 무거운 짐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의 필요한, 사는 데 필요한 자원들을 청년들이 마련해야 되는데, 청년들의 무거운 짐들이 갈수록 무거워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혹시 5포 세대, 뭐 7포 세대, M포 세대, 뭐 그런 거를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요, 젊은들 보면은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갖기, 내 꿈 갖기, 이런 거 다 포기를 해야 됩니다. 너무 포기할 게 많아서 M포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도, 저희는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직하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당연하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은 경제 성장이 점점 느려지고, 고도 성장에서 저성장, 제로 성장, 그리고 사회에 있어서 부양해야 될 세대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원 자체가 사실 여기에 많이 소모되어지는 거죠. 이런 국가 속에서 어떻게 말하면 초고령 사회에 대한 부담을 우리 사회가 그대로 안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도시에서 고립된 섬처럼 살아가는 노인들이 늘고 있고요. 이 비율이 딴 나라보다는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퍼센트가 OECD 딴 나라 비교를 해보면, 딴 나라는 10에서 15% 정도고 소득 보장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빈곤율,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이 40% 정도 됩니다. 빈곤율의 정의는 뭐냐면 중위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빈곤가구라고 정의하는데, 노인 빈곤가구의 퍼센트가 40% 정도 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은 사실 보면은 아픈 것도 많기 때문에 병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돌봄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거죠. 가족과 같이 살 수 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떨어져 살게 되고 노인 단독 가구로 살게 되고 경제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노년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어르신들한테 오래 사세요 얘기하면 요즘은 안 좋아해요. 그러면은 나이 들어서 욕보란 얘기지 지금. 뭐 나한테 지금 욕하는 거지 뭐 이렇게 받을 정도로 노년의 삶이 간단치가 않고 굉장히 힘든 노년을 보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의 이제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에게 의존했던 노년의 삶, 사실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제 노년 세대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저도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그런데 베이비 부모 세대 같은 경우에서는 그 전 세대도 마찬가지지만은 자녀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자녀 키우는 것도 버거워했지, 내가 뭐 노년을 위해서 뭘 갖다가 연금을 들어놓거나 다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할 겨를이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자녀가 커지면 당연히 부모를 모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자녀를 키우는 거에 노후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변해서 그렇게 못된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자녀가 부모를 모시기가 어려운 상태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노년이 굉장히 이제 고달픈 그런 현실로 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되고요, 돈도 없고요, 또 도시에서 고립된 섬처럼 살아가는 노인들이 기댈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부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이 많은 겁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자살률이 세계제 1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동의 1위, 2위하고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1위를 차지하는 부분들이 바로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그동안 힘들게 보면은 경제 성장을 하고 허리띠를 조아맸는데 지금의 부닥친 그 현실이라는 것들이 노인 자살률 1위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인 부분입니다. 우리 앞에 한국 사회의 미래라고 하는 부분들이 밝지 않은 현실들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지역에 여러 가지 돌봄 시설이 많은데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많습니다. 특히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의 편견과 혐오가 있기 때문에 정신장애인들이 겪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많다. 지표상으로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장기 입원하는 비율이 높고 보면은 코로나19 같은 재난의 시기에 예방 접종을 받을 비율도 일반인보다는 떨어집니다.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는 여기 슬라이드 상에서 나왔지만은 보면은 코로나19로 첫 번 사망자가 나왔던 부분이 경북에 있는 한 정신요양병원이에요. 여기에 103명이 입원했었는데 101명이 감염됐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여기서 처음 나왔습니다. 이런 현실들을 보게 되면은 장애인들이 다른 사회보다도 굉장히 어려운 현실들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요, 2만 불 넘어가고 국민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인권에 대한 부분들 또 삶의 기본권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태리 같은 경우에서는 2만 5천 불 정도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인권운동으로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사회 이슈화 되어집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일어났던 이태리의 중요한 운동 부분들이 국립병원에 있어서 장애인의 정신병동을 폐쇄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때 나온 이슈가 뭐냐면 정신장애인들을 가족에 돌려보내주는 것 그리고 이웃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최고의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치료다 보면은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치료다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정신 전문의들이 국립정신병원을 폐쇄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우리 현실은 어떤지 아십니까? 보면은 최고의 정신과가 아마 지금의 인기 전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위권에 속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 시설들 이게 요양병원이나 아니면 정신병원 시설이나 시설 부분에 있어서 정신과의 수요가 굉장히 많고 연봉이 높기 때문에 정신과들의 인기가 높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한편적으로는 정신장애인들의 수는 많아지고 그 지표는 굉장히 안 좋은데 정신과 전문의는 굉장히 많아지는데 정작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은 높아지지 않은 거예요. 누구도 보면은 이거는 정말 아니다. 정신장애인들을 가족과 지역사회의 품으로 돌려야 되는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운동이 안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성찰하고 사회에 있어서 어려운 장애인과 또 어르신과 이런 부분들을 품는 사회운동이 벌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각종 지표를 보면은 장애인들이 의료 미충족률이 한 20% 정도 나옵니다. 각종 자료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미충족 의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소득이 없어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병원에 못 가거나 또는 시간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경우로 의료에 대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는 비율이 의료 미충족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종 자료를 통해서 보면 아직도 소득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인들의 의료 충족률은 아직도 보면은
일반인들과 현격한 차이가 있고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 점점 불평등 구조로 가고 있고요. IMF 이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그 갭은 갈수록 커져가는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국가가 그 역할, 이 변화된 상황에 있어서의 필요한, 국민이 정말로 필요한 존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그러냐면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여기 시장 부분에 보면은 시장의 조절 기능이 있어서 이것 자체가 균형을 달성하고 목표를 달성해 줘서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시장의 여러 가지 실패가 관찰되어지는데, 예를 들면 우리 장기요양 보험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이제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부분이 있고 일상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요양사를 요청하잖아요. 보면 제가 요양을 요청하더라도 체크하고 난 다음에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데, 실제로 필요는 18.2%인데 지금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 7%밖에 안 됩니다. 절반이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치 않다. 의료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있는 부분인데,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이제 의료 전문가 같은 건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월등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가게 되면은 그냥 설명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실제로 보면. 근데 병원에 가게 되면은 주어진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고요. 보면은 언제쯤에 다시 오라는 얘기만 합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이런 얘기하는 의사가 많잖아요. 어머니 이런 걸로 보면은 계속 오실 필요는 없고요. 집에서 이거 하시면은 굳이 병원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의사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가족과 똑같이 실제로 보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그냥 병원에 오라고 계속적으로 방치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의료 현실들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돌보고 그리고 질병을 예방하는 1차 의료 기능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급격히 고령화되는 것, 또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병이 키워진 상태에 있어서 응급실로 가고 또 중증돼서 입원실로 갑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것도 나중엔 가래가 돼서도 잘 못 맞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건강보험의 적자가 2050년, 60년 정도 되면은 무려요. 건강보험의 적자가 마이너스 5천조. 우리나라의 GDP를 2년 동안 다 쏟아부어도 해결하기 어려운 적자가 건강보험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가 보기에는 미친 짓이에요. 이렇게 가다가는 건강보험이 파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점점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처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부분인데, 공공의료를 늘리고 또 민간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공공성을 갖고 있는 민간 병원이나 또 전문가나 지역 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공공의료 부분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취약한 현실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기 보면은 병상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나라 비슷한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도 한 25%의 공공병원이 있는데 우리는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적자라고 없앱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그래도 나름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공공병원인데, 공공병원조차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면 월등하게 적고 있는 것도 없애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에 대한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 되는 것만 쫓아서 갑니다. 제가 옆에서 보면요, 의과대학 등들 안에는 이제는 제대로 수련도 안 받으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련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돈 되는 비급여나 이런 쪽으로 쫓아가는 그런 형태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서는 제대로 강당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보건의료 상황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을 돌보고 또 주치의라든가 이런 돌봄에 기반한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의 부분이고, 마을 공동체는 점점 취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벌어지는 부분들이 의료의 현실 부분이어서 89년도에 도입된 의료보험 부분에서는 수가 구조가 시장 수가의 한 67%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구조 속에서 의료인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능하면은 환자를 많이 보는 쪽으로 하게 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충분하게 설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들이 만성질환인데 당뇨, 고혈압에 대한 관리 자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겁니다. 조절률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실 부분들은 의료비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높아졌다. 예,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2030년 정도까지는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미국이 16.7%를 의료비에 쓰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쓰는 17.3%까지 쓸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한국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수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보면은 고령화와 더불어서 의료 비용이 급증을 해서 점점 건강보험이라는 것들이 파산 지경이 이르렀다,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돌보지 않고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이 인구 구조가 이렇게 변화된 부분이어서 65세에서부터 74세의 이 고령층 부분이 이제는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한 100세를 누릴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 이런 변화가 없으면 한국 사회가 도저히 지탱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돌봄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가족을 돌보는 거는 여성들이 돌봤고 여성들이 먹였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맞벌이하고 다 여성들도 경제 활동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가족이 돌보는 것이 아니고 마을 공동체가 돌봐야 되는 거고, 지방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밑받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이제 커뮤니티 케어 부분입니다. 커뮤니티 케어가 지난 정부 때 제도화되어서 지금 진행되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통합 돌봄의 수요가 필요한 부분들은 전체 인구 부분의 한 10%, 585만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돌봄에 나서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부분에 주거, 건강, 돌봄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지자체하고 협력하는 주체가 역시 민간 돌봄 조직인데,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게 되면 종교에서 그 역할을 합니다. 지자체와 더불어서 지역사회 돌봄을 구체화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서 저는 7대 종단 돌봄 조직들이 이제는 마을 돌봄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사회 통합 몰병이 나오는 부분인데, 선도 사업을 했지만 지금의 지자체의 힘만을 갖고는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의료도 잘 결합되어 있지 않고 지역 주민의 참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어서 지금 지역 돌봄법이 제정화되고 2026년 3월 2년 있다가 이제 시행령 시행 규칙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행되는데, 사실 거기에 본 중요한 부분은 재정과 여기에 참여하는 주체 부분인데, 아직도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대안들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참여할 거냐, 돈은 어디서 낼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보겠습니다. 이 장기요양 보험이 지금 있는 구조에서는 서비스가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공공성이 상실되고 있고, 서비스라는 것도 요양 서비스를 받는데 방문 간호나 의사의 왕진을 함께 받으려면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파편적인 서비스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도 받고 또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방문 간호 또 왕진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변화돼야 되는 거죠. 재원은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돌봐갖고 병이 안 생기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재정을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아픈 사람들한테 필요한 서비스가 갈 수가 있죠, 실적은. 근데 지금 말하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내가 실손보험하고 건강보험 얼마 썼기 때문에 내가 1년에 내게
얼마인데 이거를 내가 찾아먹는 거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자기중심적 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건강보험을 망가뜨리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령사회에 더불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지자체와 민간 돌봄 조직이 협력할 수밖에 있는데,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또 돌봄에 대한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조직은 여기 모인 7대 종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이런 현실들 속에서 7대 종단이 한국 사회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됩니다. 명전지원의 통합 돌봄이 있고 지역사회 재원을 마련해서 지방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광주 광산구의 사례도 굉장히 좋은 사례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국내에서 가장 큰 임대주택이 있는데,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특징은 뭐냐면은 안 좋은 지역에다가 임대주택을 비투기 놓는 겁니다. 그리고 잣사람 돼 있으면요, 임대주택에 아이들 거기 가지 말라고 보면은, 가로질러 가면 학교를 금방 갈 수 있는데 가지 말라고 학생들을 삥 둘러싸게 됩니다. 주택의 근처에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넣으면요, 땅값 떨어진다고 지역 주민들이 그 반대하는 운동을, 돈에 사람들이 씌인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바꿔줄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에서는 종교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지역사회 내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부분에 저는 7대 동단이 나서야 된다. 그래서 광주 쪽에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광주 의료 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고 늘 행복 주치센터를 만들어서 그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나타난 변화가 의료 급여의 증가가 평소에는 8.5%인데요, 줄어갖고 무려 6%가 줄어갖고 2.6%가 되는 거예요. 의료 급여가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라고 하는 것들을 지역사회에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일처료가 그 역할을 해야 되고요. 주치의도는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직접 찾아가는 왕진 서비스가 필요하고요. 정보를 제공하고 요 시민 참여가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강조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 사회가 이웃 약자를 이웃으로, 사회 약자를 이웃으로 포섭하는 치료적인 지역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또 교당이나 또 칠계종단의 중요한 공동체들이 지역에서 마을 공동체와 더불어서 이런 섬기는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문적으로 이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마을 공동체 건강했을 때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로제토 이펙트라고 하는데, 로제토 마을이 그렇게 행동을 했으니까요. 여기에 니스콘 신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미국에서 보면은 심장 마비로 사망한 비율도 떨어뜨리는 거예요. 보면은 마을 공동체가 있을 때는 질병 사망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고령화 사회에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의한 돌봄, 지역사회 내 돌봄, 지방분권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고독사에 대한 대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를 만들었던 부분이 다른 나라도 이런 변화를 겪었습니다. 여러 돌봄 의료 선진국 같은 경우, 제가 금년 3월 달에 또 디아코니아 독일 디아코니아도 다녀왔는데, 여기 이제 개신교가 하는 이제 돌봄 조직인데요. 여기에 고용된 분만 60만 2천 명, 자원봉사가 70만입니다. 독일 전체로 보게 되면요, 참여하는 여기에는 주요하게 이제 천주교, 개신교가 주축 부분인데 전체 고용을 보면은 190만, 그리고 자원봉사가 300만 정도입니다. 근데 자원봉사가 얼마큼 잘 돼 있냐면, 자원봉사를 하면요, 나이 들어서 나중에 연금에 반영돼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지역사회 자원봉사와 국가가 하는 주요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다. 그리고 이 종교 협의회가 구축되어 있는 부분들을 국가 쪽에서 6개의 종교 또 노동 복지 조직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돌봄에 대한 주요한 사업을 여기에만 맡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가요양 쪽이나 주간보호 쪽이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하는 사업권 전체를 지금 얘기하는 종교법인들한테 그대로 줬죠. 그리고 재원은 사회보험을 통해 갖고 재원을 제공하고 주로 그것을 실행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종교협의회에서 또 시민종교협의회에서 실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종교 시민협의회하고 독일이 맺은 하나의 중요한 약속은 뭐냐면은 모든 비용은 사회보험을 통해서 되어준다. 하나의 약속을 하는 건 뭐냐면 초과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이윤을 남기거나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게 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투명하게 하고 필요한 재원들은 국가에서 대준다. 그러나 필요한 사람들한테 다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의 선진국인 독일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변화를 좀 겪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태리 쪽에서는 행정에서 못하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을 조직해서 이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카디아가 그 돌봄 조직 부분이고요. 아시아 쪽에서는 이런 변화를 제일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 생활협동조합이 지역협동조합과하고 같이 해서 이런 변화를 만들었고 서비스 제공형 고령자 주택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동단위에 이런 이제 변화들을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안을 하는데요. 저희 부천에 있는 약대동 부분에 있어서 개신교나 거기 또 원불교나 이렇게 결합을 해갖고 부천시하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가난한 노인들이 사는 그 지역에 공동체 주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이 드시면은 밥을 직접 해먹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세탁하는 것도. 그래서 공동체 주택을 짓고 난 다음에 개인의 자기 프라이버시가 보장될 수 있는 자기 개인 방이 있지만 내려오게 되면은 마을 식당이 있고 거기에 거실이 있고 문화적인 시설이 있어갖고 마치 호텔에서 거주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서비스를 다 받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같은 경우는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주택이 있는 게 아니고 다 핵가족 중심입니다. 어르신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 이런 부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역사회 포괄케어에 대한 것들을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1층을 다 비워갖고 어르신들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서 1층을 다 식당으로 하고 또 거실로 만들고 연화적인 문화 공간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보면은 위층에 있다가 내려오면은 필요한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게 노후가 힘들지 않게. 근데 이런 변화들을 전 지역에 있는 민간 돌봄 조직과 지자체가 협력하면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광화군 쪽에서 농촌에서도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도시 쪽에서는 이렇게 종교협의회가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바람을 받게 되고요. 이 독일에서 한 사회복지 국가에서의 돌봄 부분들 우리도 실천했으면 좋겠다. 이제 한 가지만 강조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돌봄법이 한 달 전쯤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7대 종단이 지역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이걸 근거로 해서 지자체 쪽에서는 종교협의회 쪽에서 지역에서 돌봄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을 만들 건데 또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될 건데 지금은 서울 쪽에서는 일비 조례를 통해 갖고 그런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지역 돌봄에 대한 것들을 이제는 좀 더 본격화하자. 민간 협력에 대한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점점 늙어가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법률에 대한 부분이고요. 뒤쪽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그동안 세미나를 하면서 돌봄의 여러 가지 근거로서 언급됐던 부분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유교, 천도교,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부분인데 각 종단 쪽에서 갖고 있는 생명, 종족, 이웃사랑, 섬김 이것은 다 함께 같이 해야 될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공유하고 또 다져왔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 사회가 정말 어려움이 처했을 때 아까 100년 전에 독립운동 때 보면은
여러 종단들이 힘을 모아갖고 몸을 던져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었듯이 저는 7대 종단에서 한국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만드는 한국 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부분들을 7대 동단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한사평이 그런 변화에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